안녕하세요. 오늘도 투더리군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리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향신료죠. 하지만 이 작은 가루들이 세계사를 뒤흔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향신료가 만들어낸 엄청난 역사, 그리고 유럽과 남아메리카의 음식 문화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회사가 어디였을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닙니다. 바로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전 세계에 기지를 두고 수백만 명을 고용한 거대한 조직이었죠. 전성기의 시가총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8조 3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죠. 그런데 이 막강한 회사가 1800년에 갑자기 파산하고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200년 가까이 존속했던 회사가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영국 동인도 회사와의 향신료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요리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중세 유럽에서 정향, 육두구, 후추, 시나몬 같은 향신료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후추 한 알이 진주 한 알보다 비쌌을 정도니 향신료 무역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었죠. 특히 정향과 육두구는 인도네시아의 말루쿠 제도에서만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 교역로를 확보하는 것이 곧 부와 권력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말루쿠 제도를 차지하기 위한 유럽 열강들의 치열한 싸움, 이것이 바로 향신료 전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30년 넘게 8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사업과 여행을 한 탐험가가 쓴 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에리트레아, 인도 등 향신료 산지이자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에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향신료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이후 향신료의 역사를 공부하는 독립연구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향신료가 단순한 맛을 넘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탐험가의 경험은 15세기 말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와 맥을 같이 합니다. 당시 향신료를 찾아 떠난 항해는 평균 3년이나 걸렸고 많은 선단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폭풍 후 기아, 질병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향신료에 대한 열망으로 탐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탐험가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향신료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세계 역사의 중요한 동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과거 탐험가들의 모험과 현대의 여행을 연결하며 향신료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향신료 전쟁은 세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세계화의 시작입니다. 17세기 유럽인들은 향신료 산지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후추와 시나몬이 인도에서 온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정향과 육두구는 아시아 어딘가에서 온다고 짐작만 했죠. 하지만 향신료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이었고 많은 상인과 탐험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에 나섰습니다.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바스코 다가마, 페르디난드 마젤란 등 위대한 탐험가들의 목표는 스파이스 제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스파이스 제도는 실존하는지조차 불확실한 신비의 땅이었고 위험한 뜬소문만 가득했죠. 15세기 말 향신료가 시작한 대항해 시대는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항해는 매우 위험했지만 탐험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바닷길로 연결되었고 스파이스 제도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포르투갈은 물라카를 점령하고 스파이스 제도를 찾아냈지만 위치와 항로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이에 유럽 각국은 자기만의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고 네덜란드와 영국이 포르투갈의 뒤를 이어 말루쿠 제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회사의 탄생입니다. 향신료 전쟁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6세기 말 영국에서는 향신료 수요가 늘었지만 말루쿠 제도를 차지한 포르투갈 상인들이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1600년 런던의 상인과 모험가들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동인도 제도로 선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도 이들을 지원했죠. 영국 동인도 회사는 항해 후 수익을 투자금에 따라 배당하는 합자회사 형태였습니다. 향신료 판매로 얻은 막대한 수익은 투자자들에게 분배되었죠. 영국 동인도 회사의 성공에 자극받은 네덜란드도 1602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지분을 증명하는 문서를 나눠줬는데 이것이
오늘날 주식의 시초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에 이어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각국도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경쟁하며 세력을 넓히기 위해 싸웠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모하며 사업을 다각화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변화보다 안주를 택해 내부적 균열이 생겼고 결국 1800년에 파산했습니다. 영국은 네덜란드 식민지를 공격해 자국의 식민지로 편입했고 1809년 향신료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국주의의 시작입니다. 향신료 전쟁은 제국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7세기 유럽인들의 향신료 사랑은 아시아 국가들의 식민 지배로 이어졌습니다. 유럽 강국들은 식민지화와 강압적인 통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했죠. 포르투갈이 스파이스 제도를 찾기 위해 점령한 물라카는 원래 평화로운 교역 도시였지만 포르투갈의 침략 이후 4세기 이상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무역뿐 아니라 사법, 외교, 군사활동의 권리를 가지고 식민지 경영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이익을 위해 약탈과 학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총독 얀쿠는 인도네시아 식민 통치의 기초를 다졌지만 말루쿠와 반다 원주민에게는 침략자이자 약탈자였습니다. 얀쿤이 이끄는 네덜란드 군대는 반다 제도에서 학살을 자행했고 섬 전체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세계사에서 인종 말살의 원인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종교적 충돌인 경우가 많지만 얀쿤의 학살은 육두구 독점 거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럽 열강이 무역을 빌미로 동남아시아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은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일본은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이는 동인도 회사를 벤치마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는 향신료 전쟁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는 향신료 전쟁에 나오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향신료와 관련된 인물, 사건,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아볼까요? 혹시 셰익스피어 작품에 등장하는 향신료 상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렐프 피치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16세기 말 육로를 통해 인도와 페르시아로 향신료 무역을 시도했던 영국의 상인이자 탐험가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지도자들과 상인들은 향신료 직거래를 위한 새로운 통로를 찾고 있었고 렐프 피치의 육로 탐험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의 모험을 작품에 등장시킨 것은 향신료 무역에 대한 당시 유럽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유럽은 향신료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정향과 육두구를 독점하며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죠. 프랑스 역시 향신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피에르 푸아브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푸아브르는 프랑스령 모리셔스에서 일하며 향신료 재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네덜란드의 독점을 깨기 위해 과감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향신료를 훔쳐오는 것이었죠. 푸아브르는 10년 동안 베트남, 인도, 필리핀 몰루쿠 제도 등지를 탐험하며 향신료 묘목과 씨앗을 몰래 수집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얻은 향신료들을 프랑스령 식민지인 모리셔스, 레이니옹, 남미의 프랑스령 기아나 등에 심어 재배를 시도했습니다. 물론 그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항해 중 난파를 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히기도 했죠. 심지어 동료 식물학자들의 방해로 묘목 재배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푸아브르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1776년 인도네시아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정향을 수확하는 데 성공합니다. 2년 후에는 육두구도 수확했죠. 푸아브르의 노력 덕분에 프랑스는 향신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네덜란드의 독점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의 행동은 도둑질로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향신료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슬픈 이야기입니다. 17세기 조선에 표류하여 13년 동안 억류 생활을 했던 네덜란드인 핸드릭 하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멜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의 선박을 타고 항해하던 중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조선에 억류된 하멜 일행은 힘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자유를 잃은 고통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했죠. 결국 하멜은 동료들과 함께 탈출을 감행하여 일본을 거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의 경험을 담은 하멜 표류기를 출간하여 당시 유럽의 조선의 실상을 알리는데 기여했습니다. 하멜의 이야기는 향신료를 둘러싼 유럽, 열강의 경쟁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계피라고 부르는 향신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수정과나 뱅쇼에 들어가는 계피, 사실은 진짜 시나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놀라셨나요? 시나몬과 카시아는 모두 계피로 불리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향신료입니다. 시나몬은 스리랑카가 원산지이고 카시아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생산되죠. 맛과 향, 외관, 가격도 조금씩 다르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카시아가 사용되고 시나몬은 베이킹이나 커피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계피를 드실 때는 시나몬인지 카시아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향신료 이야기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향신료가 유럽과 남미의 요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까요? 중세 유럽에서 향신료는 단순히 음식의 맛을 좋게 하는 재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귀족들은 귀한 향신료를 사용하여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했고, 향신료는 요리의 풍미를 높여 식탁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 주었죠. 육두구는 고기 요리의 잡내를 없애주고 달콤한 향을 더해 주었고, 계피는 빵이나 디저트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사프란은 밥이나 소스에 넣어 요리의 색깔을 더욱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주었죠. 향신료 무역은 유럽의 경제와 탐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운 향신료를 찾아 떠나는 항해는 새로운 항로 개척과 대륙 발견으로 이어졌고, 유럽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남미 요리 역시 향신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남미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고유한 식재료와 스페인,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문화권의 식재료와 향신료가 융합되어 독특한 요리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멕시코 요리에는 할라피뇨, 치폴레 등 매운 고추가 많이 사용되고, 큐민, 고수 등 향긋한 향신료도 빠지지 않죠. 페루 요리에는 아이 아마리오라는 노란 고추가 자주 사용되며, 생선과 해산물을 이용한 세비체는 고수, 양파, 라임즙 등으로 맛을 냅니다. 아르헨티나의 아사도는 다양한 향신료로 양념한 소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는 요리입니다. 남미 요리는 향신료를 통해 강렬하고 다채로운 맛을 만들어내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볼까요? 한국에서는 향신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향신료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한국에서 향신료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후추, 생강, 계피 등이 약재나 향료로 사용되었죠. 고려시대에는 원나라를 통해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왔고, 조선시대에는 향신료 재배가 장려되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의 의학서인 향약 구급방을 보면 마늘, 부추, 파, 생강 등 다양한 향신료가 약재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후추인데요. 후추는 서역에서 들어와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1389년에는 유구의 사신이 후추 300근을 가져왔다는 기록도 있어요. 당시 후추가 얼마나 귀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에도 후추는 여전히 귀한 향신료였습니다. 징비록이라는 책을 보면 후추가 얼마나 희소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연회에서 후추를 대접받으면 그야말로 VIP 대우를 받는 거였죠. 그런데 1700년대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고추의 등장이에요. 고추는 원래 남미가 원산지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고추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어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고추의 등장으로 한국 요리는 큰 변화를 겪게 되죠. 향신료는 우리 음식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첫째, 약재로서의 역할이 컸습니다. 많은 향신료가 약효와 소독 효과가 있어 건강에 도움을 주었죠. 둘째, 음식 보존에 큰 역할을 했어요. 특히 고기의 부패를 막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셋째, 맛과 향을 개선했죠. 향신료 덕분에 우리 음식은 더욱 풍부한 맛과 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가치도 있었어요. 후추 같은 희귀한 향신료는 부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요리에서는 어떤 향신료가 주로 사용될까요? 고추, 마늘, 생강, 파 등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이제 한국 음식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김치, 찌개, 볶음 요리 등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
향신료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겠죠? 자,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향신료의 역사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향신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오랜 역사와 문화도 함께 맛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향신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향신료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세계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투더리군이었습니다.